대구가 뭘 해서 먹고 살고 이 대구란 사회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될지 하는 점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로부터 한 300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이 내륙 도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크게 제약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지금 서울, 인천, 경기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으로 돈과 사람과 정보와 권력과 문화적 기회와 모든 것들이 다 초집중되고 있는 이 현실이 모든 것이 여기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대구 생존에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고요. 근데 저 면적이 이 남한 국토 면적에 얼마냐 하면 11.8%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라는 지역이요. 그런데 저 11.8% 지역에 인구가 지금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49% 내지 50%가 지금 저 지역에 살고 있는데 계속 더 늘어나고 있죠. 뭐 학교, 뭐 금융, 뭐 정보, 돈, 권력 모든 것이 다 저렇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내륙 한가운데 저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대구의 그 비전을 만드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제가 몇 가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구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처음 우리의 꿈을 찾아 할 때 생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될 것이 이른바 3분 전략입니다. 분권, 분산, 분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권력을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은 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은 한, 또 우리의 운명을 중앙정치 권력에게 맡겨두는 한 우리의 희망 찾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점에서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지방으로 분산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무슨 종잣돈이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해보려고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 문화적, 인적 자원들을 수도권으로부터 분산시키지 않은 한 우리의 꿈 찾기는 영원하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런 분권과 분산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내발적 역량을 최대화해서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구는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뭘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대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의 내적 역량에 걸맞는 우리의 발전 전략과 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대구 지역사회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 하면은 뭐 생각납니까? 물류. 광주 하면 뭐 생각납니까? 문화. 대전 하면 뭐 생각납니까? 과학. 강원도 얘기하면 뭐 생각납니까? 웰빙, 관광. 대구는 빈칸입니다. 대구시정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비전은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내적인 발전 역량과 내적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대구의 지방 권력은 국가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국가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고 그 돈을 어떻게 따먹을 것인가, 이따위 생각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의 비전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내발적 발전 역량입니다.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시기에 제가 책임이 되어서 지역의 시민사회가 정리한 대구의 발전 비전입니다. 당시에 민주당은 이 정책을 채택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만지작 하다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중앙의존형 토건형 정책에서 벗어나서
탈산업사회 비전으로 가자라는 것인데, 첫째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남부권 경제의 중추 도시가 되는 것이 대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지리학적 위치나 또 인구학적 특성 또 역사적 전통에 걸맞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건형 경제로부터 사회투자 또 협동경제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뭐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혹은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외형적 성장보다는 시민복지, 안전, 또 인권과 같은 이런 시민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치 다양성과 개방적 도시 문화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가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대구라는 행정적 단위 내에서 어떤 자기완결적 비전을 찾는다면 답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구 내에서 무슨 공단을 만들어서 공장을 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그런 노력들을 지금 10년 이상 20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민은 뭐냐 하면 눈을 크게 뜨고 대구를 벗어나서 더 큰 영역에서 대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이 인구가 1,300만 명입니다. 지금 서울 인구가 2,000 몇백만 명, 수도권 인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1,300만 명 정도의 시장의 단위가 되어야 수도권에 필적하고 괄목상대할 만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초강력적 비전을 모색하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민해야 될 대목인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대구는 지금 북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구미라고 하는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있고요. 동쪽으로 눈을 돌리면 철강 중심의 포항이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자동차, 중화학 등을 기반으로 한 울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거제, 창원 이렇게 이어지는 기계산업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산업단지를 거느리는 중추 관리 기능을 가진 그런 중추 도시로서 대구를 가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럴 경우에 뭐냐? 이 산업단지에 필요한 연구와 개발을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공급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센터로서 대구가 어떤 기능을 해 나가는 것이 이 여타의 다른 지역의 영남권 다른 도시와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노동력을 길러서 좋은 아이들 길러서 이런 산업단지에 다 취직을 시키고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 국제 비즈니스, 호텔 숙박, 관광 이런 쪽으로 대구가 나아가야지. 대구 지역 내에 무슨 땅 밀어서 공장 짓고 거기서 무슨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스러운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추관리 기능을 가진 도시로서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뭐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은 저도 민주당 후보가 시장이 되지 않는 한 이런 거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누리당의 지방 권력들은 철저하게 중앙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권력을 통해서 국고 따먹는 그 프로젝트 따먹는 것 외에는 도무지 상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런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겁먹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이 대구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인색합니다. 근데 대구의 중요한 자산은 뭐냐 하면 이 지역에 수십 개 존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들입니다. 그 대학들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들은 다 세계적 수준입니다. 요즘은 대학 교수가 서울대학이나 무슨 영남대학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 훌륭한 역량들이 지역 내에 있다고 하는 사실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이 지역의 지방 권력을 장악해온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눈을 좀 더 크게 떠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그 대선 앞두고 제가 이 얘기를 던져서 지역 신문 일부가 약간의 관심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황당한 얘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적어도 이 개념을 수용하는데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즉 뭐냐면 남북권 경제 연합을 모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남북권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이 참여하는 경제 연합을 추구하는 어떤 메가비전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기존의 산업 패러다임과 다른 생태 지식 산업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대구 광주 간 철도 건설 또 신공항 이런 토목 건설 비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구 광주에 철도를 놔야 되느냐, 왜 신공항을 놔야 되느냐에 대해서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설득할 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강력한 명분을 만들 때에만 이런 철도나 공항을 우리가 손쉽게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권 경제연합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양승조 최고위원님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계시는 책임자께서 오셨으니까 이 개념을 중앙당에서 좀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구 경북의 비전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민주당이 쓰더라도 제가 직접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남북권 경제연합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2단계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리 욕먹고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욕먹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렇게 굴욕을 우리가 다 같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누리당 지지자 또 무슨 아주 극단적 반공주의자들조차도 인정하는 바는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입니다. 근데 그 균형발전 정책은 전무한 일이었고 앞으로도 적어도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나오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 시장 친화적 균형 발전해서 그 앞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 다 흐트려 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조금 균형 발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전무후무할 훌륭한 정책이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빴다는 뜻은 아니고 어떤 한계와 아쉬움이었다는 뜻인데 그건 뭐냐면 파편적 분산 전략을 취했습니다. 15 지방 광역단체마다 하나씩 조금씩 다 떼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수용성이라든지 균형성, 만족도 이런 것은 높았지만 그러나 지금 가장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 떼주고 나니까 25,000명의 혁신 도시를 만들어서 이것이 과연 살아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살아난들 수도권 집중을 과연 버텨낼 만한 그런 힘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정책의 2단계 전략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해서 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일단 남부 지역의 강력한 한 극을 대항적 극을 만들므로써 일단 양극 체제로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 세종시 행복도시를 만들므로써 충청도까지는 일단 수도권의 인구와 자원들이 조금 흘러 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까지 오케이입니다. 충청도 인구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게 충청도를 제외한 이남 남쪽 이 산맥 남쪽의 땅은 버려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면 버려질 수 있습니다. 아까 홍일학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구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1급 체제를 완화하는 어떤 대항 체제로서 남부권 1급 체제를 만들자. 그래서 적어도 양극 체제, 이제 바이폴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균형 발전 정책의 2단계 전략이고, 그것을 해나가는데 우리 대구가 좀 앞장서서 주도해 나가면 대구의 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당이 이 문제를 좀 더 검토해 주시고, 검토를 할 때 대구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니까요. 그죠? 자, 어쨌든 그 남북권 경제연합을 저희들은 술자리에서 모이면 남북권 경제연방으로 가자, 남부연방을 지향하는 틀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연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몇 개죠? 3개, 4개, 7개 광역도시의 말하자면 어떤 거버넌스, 협력체제를 정치행정적 뒷받침을 해서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리하면 대구의 어떤 꿈을 만들어갈 때 이런 적어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라는 이 1,300만을 단위로 한 비전, 혹은 또 확장된 남북권 경제연합의 비전을 기본적 문제의식으로 머리에 넣고 뭔가 과제를 찾아 나가야 그 개별적 과제가 힘도 실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이미 뭐 이 얘기는 오래전에 해왔습니다만은 바로 일전에 이 새누리당 이 5개 부산, 울산, 경남, 울산 지역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뭔가 협력틀을 만들자라고 이미 발빠르게 앞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직접 재산권이 있지만 새누리당이 저렇게 써먹어버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가장 낮은 수준의 협력체제 만들자. 뭐냐? 팀원이 교통카드 공동으로 쓰게 하자. 대구서도 쓰고 부산서도 쓰고 창원에서도 쓰고 울산에서 쓰고 하자. 재밌지 않습니까? 가장 간단한 것이지만 이를테면 이런 낮은 수준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 틀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지금 뭐 결코 이르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선 남북권 경제연합 문제도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구 비전 모색인데요. 사회적 개방성과 경제적 역동성 그리고 정치적 다양성, 이 3가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는데, 제가 왜 꼭지점 꼭대기에다가 사회적 개방성이라는 얘기를 썼느냐 하면은 이 3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타지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돈도 가지고 뭐 기술도 가지고 지식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경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경제 역동성이라는 것이 무슨 돈만 가서 끌어오고 국고만 가서 끌어오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개방성이라는 것이 가장 가치에서도 으뜸이고, 또 민주당이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그 우선순위에서도 사회적 개방성이 더 우선적인 것이 아니냐. 지금 뭐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경우에 그 한계가 너무나 명백하니까 그런 사회적 개방성을 통해서 경제적 역동성과 다양성,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전략적 의미도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 개방성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하고 즐거운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윤선진 위원장의 도대체 여성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들이 좀 나서자 하는 여성 친화 도시 만들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략적, 우리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애들이 죽어가고 애들이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고, 여자들이 지금 뭐 대구에서 뭐 몇 번 계속 뉴스 날 때마다 유독 대구가 그 많이 죽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도 좀 야속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대구 자살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부녀자들이 죽는 이런 도시, 이렇게 해서야 무슨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경제 소득이 나아지는데 또 뭐 하겠습니까? 풀뿌리의 문화, 또 타가 보육, 노인 돌봄 같은 복지 문제, 특히 이제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구의 전략적인 이 산업의 디딤돌은 교육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통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주거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도심 재생을 중심으로 한 주거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 대구 지역 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면 여기 와서 사업하고 여기 와서 살겠다는 사람 늘어나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교육에 대한 경쟁력 때문에 대구에다가 집 얻어 살면서 창원에 있는 공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집을 얻어놓고 구미로 출퇴근하는 회사원들이 한둘입니까? 내가 아는 대학 교수는 여기에다 집을 얻어놓고 경남에 있는 경남대학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고를 많이 끌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교육 경쟁력과 주거 환경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맨날 무슨 뭐 길 닦고 무슨 집 짓고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대구의 민주당도 그런 패러다임을 계속 쫓아갔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돈 IC 들어가는 진입로 예산 부족하다니까 20억 구해오고 저도 무슨 영남대학까지 지하철 연장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지하철 연장 사실은 뭐 마지막 파이널 터치를 우리 열린우리당이 했습니다. 민주당이 했는데 그래 했던 저는 준공식 때 초청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지지자들이 잘 해줄 걸로 생각했죠. 아닙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홍일학 의원님 보고 특별히 뭐 예산 따오지 않아도 좋다고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나 홍 의원님은 대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예산 따고 있습니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경제적 역동성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섬유, 기계, 자동차 부품 이 세 가지가 주력 산업이고 도소매업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산업 구조입니다. 여기에 중추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분야를 육성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의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방향입니다. 이 산업 분류표를 보면 제가 했던 말씀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섬유와 기계 부품, 또 자동차 부품 산업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미 뭐 섬유는 아시다시피 경쟁력을 뭐 상실해 간 지 오래이고 자동차 부품 역시 그 세계 시장의 확장에 따라서 1차 밴드에서 2차, 3차 밴드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계 부품 정도가 부산, 거제, 창원 뭐 이런 기계 산업 벨트를 말하자면 배후지로 한 약간의 연명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계속 희망을 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지식 생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과 중추 관리 기능을 토대로 한 새로운 산업 비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풀뿌리 정치의 다양성,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 사인 선거구 지키기,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제 뭐 많이 들어보신 일입니다만 현재 지역 사회에 당면한 최대의 정치적 쟁점은 4인 선거구 지키기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이걸 얼마나 지켜내느냐 하는 데 대해서 성공을 하지 않으면 또 이거 게임 끝나버립니다. 이미 뭐 몇 차례 저도 우리 민주당 당원들하고 대구 시의회에 가서 두들겨 부수었습니다만은 이미 새벽에 손전등 켜고 날치기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은 호남에서도 같이 쪼개기 때문입니다. 충청도에도 쪼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전체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민주당 대구시당이 민주당이 바로 서도록 목소리 높여야 되고 민주당 전체가 건강하게 가도록 여기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쪽이 쪼개기를 하고 나서고 그것을 중앙당이 묵과한다면 가서 중앙당을 때려 부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4인 선거구 이거 지켜내면 그나마 내년 지방선거 때 일정한 성과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거 못 지켜내면 이게 쪼개서 다 두 개로 돌아가 버리면 이제 할 일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얘기들은 앞으로 말씀하실 4명의 전문가들께서 각 영역의 비전들을 말씀하실 테고 저는 크게 대구의 꿈을 찾아 나갈 때 유념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승조 최고위원님 와 계시니까 저는 또 더 힘이 납니다.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단 이국원 선생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지금 4시 8분인데요. 10분 발제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가 아니라 포항에 살고 있고요. 경북 소속인데 대구 시당에서 발제 기회를 주셔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대구시 안에 있는 어떤 정권 의제들에 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른 선생님들에게 좀 맡기기로 하고 저 자신은 지난 한 2년 정도 우리 정치가 변화해온 과정을 제 나름대로 좀 분석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또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민주개혁 세력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게 좋겠는지 좀 그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그것과 연결해서 대구시당이나 아니면 경북도당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개혁 세력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라고 하던 작년에 두 선거에서 왜 졌는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제1번 공약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였습니다. 근데 저는 마치 200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김대중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자라고 내세웠다가 실패한 것과 거의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은 민주당을 과거 청산, 비판만 계속하는 그런 정당,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의심스러운 정당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구도를 민주당이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상대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한다라는 쪽으로까지 확대해서 역공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또 민주개혁 세력에게 미래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공약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경제민주화라든가 복지국가 등등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제시되었던 것이고, 가까이는 이 박원순 시장을 탄생시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이미 상당히 효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심판론이 1번 공약이 되고 과거 지향적인 정당인 것처럼 민주개혁 세력이 프레임이 잡히니까 이 미래 지향적인 공약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박근혜 후보 쪽에서 그 공약을 저는 피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편성해서 가져가 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누가 잘할 수 있느냐로 논쟁이 가게 되는데, 이때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냐 노무현이냐라는 구도를 끊임없이 제기해서 노무현 정권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여러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미숙을 끊임없이 꼬투리 잡았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또는 민주당 바깥에서 민주당을 견인해 가던 제야 세력이 소위 87년 체제의 극복이라는 주제를 내세웠고 2013년 체제로 이것을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 자체는 저는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선거가 끝난 1년 뒤까지 지금 국정원을 비롯한 각종 국가기구의 선거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구도 속에서 다시 민주개혁 세력이 특검을 주장하고 이 정권과 맞서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오히려 87년 체제에 대한 시민적 애정을 다시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87년 체제를 지키자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87년 체제를 극복하자고 하는
이 두 개의 중첩된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던졌다고 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아직도 민주개혁 세력이 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작년 특별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48%의 지지를 얻었던 것은 저 개인의 판단으로는 대단히 선전한 것이고, 선거운동을 이처럼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크게 도와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8%의 지지와 관련해서 민주개혁 세력 안에 언제든 2%만 더 얻으면 우리가 집권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차기의 주자가 누구냐를 두고 일정한 계파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저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all or nothing, 제로섬으로 진행되는 선거에서 48%를 얻든 49%를 얻든 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 마의 2%는 정말 무거운 어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걸 우리 민주개혁 세력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개혁 세력이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것을 집권 세력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은 이 정권을 잡자 말자 소위 반대를 동원한다고 하죠. 통진당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례적이고 좀 돌연변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하나 종북으로 딱 찍어가지고 반대를 동원해서 민주개혁 세력이 결코 이 48%의 벽을 넘을 수 없도록 방비를 하고 반대를 동원해서 그 권력을 아주 강하게 지금 틀 지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민주개혁 세력 전체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생각보다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반전의 계기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적 경쟁의 구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정원 그 댓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력하고 있는 이 반민주 대 민주의 구도를 계속 유지해 가지고는 필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도는 87년 체제 속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개혁 세력의 그 일부에서는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소리를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지키면서 한편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모순된 주장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의 논리로 가다듬을 것이냐,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 논쟁을 선도하는 데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권 세력은 무슨 일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구도로 그 문제를 가져와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60여 년 동안 이분들이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치적인 파괴력이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구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야 민주개혁 세력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아니냐라는 구도 자체는 매우 형식적인 구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논쟁을 하면 사실은 논쟁이 매우 빈약해지는 그런 논쟁입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들이 조금 진행이 되면 사실관계를 둘러싼 지역 말단으로 가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 논쟁의 구도 자체가 매우 허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제가 제안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 논쟁은 내용에 관한 논쟁입니다. 우리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는 점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과연 자유가 무엇이고 그 자유가 민주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유와 민주의 연결 속에서 우리의 공화국됨, 민주공화국됨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먼저 민주개혁 세력이 자신들의 답을 던지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만약에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현재의 집권 세력이나 또는 심지어는 통진당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진보 세력들에게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금기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단지 반공의 논리, 단지 개발 독재를 옹호한다고 하는 논리, 또는 법과 질서라고 하는 그 아주 형식적인 논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그 구호만 되풀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설중에는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자유민주주의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참여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그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론적으로도 얼마든지 논쟁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략 전술적으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벌써 65년이 넘은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체제 자체에 우리가 인정할 점이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유의 내용이 무엇이고 민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싸움을 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의 민주당이 원래는 남부의 백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노예제를 옹호하던 별것 아닌 아주 꼴통 정당이었습니다. 이 정당이 20세기를 들어와서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정치가를, 뉴욕 주지사를 지낸 그 정치가를 내세워서 시도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화당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 또는 옛 민주당, 남부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 자유와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대표로 하는 이 뉴딜 민주당원들이 생각하는 자유를 경쟁시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4개의 자유라고 하는 연설. 그 4개의 공포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연설. 그것은 바로 미국민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이 혁명적인 논리를, 혁명적인 이념을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다수화를 이끌 수 있었던 정치적인 계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체제의 아주 내용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논리는 결코 쉽게 버릴 수 있는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먼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해석 속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과연 유신헌법을 또는 개발 독재를, 5.16 쿠데타를, 5.17을 자유민주주의의 논리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정정당당하게 현재의 집권 세력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만약에 그것이 진짜 종북이라면 주체사상을 그냥 따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논리 속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전하는 것, 이것이 민주당이 지금 또는 민주개혁 세력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제기해놓고 있는 정당 해산 심판은 일단 그 의도를 추단해 보건대 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한 그런 청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헌법학자로서 저는 조금 다르게 이 일을 읽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지금 의심받고 있는 어떤 정당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지금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변론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통진당에 대해서 이 설득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 설득을 잘 하지 못하면 민주개혁 세력은 정부 여당을 바로 그 이유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분권국가의 논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 분권 국가의 논리,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이념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이해합니다.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집권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율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논리와 끝까지는 같이 갈 수 없는 논리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양에서 또 세계 역사 전체를 볼 때 자유민주주의를 시작한 나라들은 초기에 전쟁을 하거나 또는 내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 집권적인 노선을 취할 수는 있어도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나면 예외 없이 자치와 분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길로 빨리 나아간 나라들은 선진국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뒤처졌습니다. 자치와 분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해석, 민주개혁 세력의 해석의 가장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 논쟁의 구도를 민주개혁 세력이 우리 대한국민 전체에게 지금 던진다고 한다면 지난 65년 동안 만들어온 이 초중앙 집권적인 자유민주주의의 노선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하는 주장으로, 하는 질문으로 우리 국민들 앞에 다가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권 세력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취약점, 제가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집권주의적인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65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개발 독재하고 했던 그 하나의 관성을 지키는 것 외에는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 논리를 넘어서는 상상력을 민주개혁 세력이 제시할 수 있는지, 저는 자치와 분권의 논리 속에 바로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 한반도의 재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앙 집권주의 일색이기만 한 남쪽과 아예 그것이 종교적 광신에까지 이루고 있는 북쪽이 이 집권의 논리 속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독일이 그렇게 했듯이 자치와 분권의 논리 속에서 민주적 연방주의의 꿈을 꾸고 앞으로 한 30년, 40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 국민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성패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5분 제가 느껴지는 것 1분만 더 정리를 내년 지방선거에 관해서 저는 아주 간단한 구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역선거는 지방분권형 개헌, 그 핵심은 광역자치의회의 자치법률의 입법권을 주는 것인데, 이 지방분권형 개헌에 찬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구도로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후보는 가능하면 모두 다 가능한 한 빨리 지방분권형 개헌을 한다. 여기에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선거는 풀뿌리 세력들과 철저하게 연대해서 이 기초선거에 있어서의 정당 공천 배제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광역선거 또는 전국선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지역적인 선거로 치르는 것. 아마 집권 세력은 이 둘을 합쳐서 모두 다 박근혜 정권을 밀어달라라고 하는 전국 선거로 치르려고 할 것입니다. 민주개혁 세력, 광역 선거는 지방 분권형 개헌을 초점으로 한 전국 선거로 한번 승부를 보고, 기초 선거는 철저하게 지역 선거로 가고, 이렇게 치르는 데 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초과돼갖고 곧바로 임대현 위원장님의 대구경제 미래를 위한 인식전화 시간을 좀 지켜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요. 10분입니다. 산속에서 호랑이한테 쫓기는 시간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제문은 관심 계신 분들은 다음에 시간 나셔서 다음에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제문을 다 읽어도 10분 만에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극히 줄여서 단출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제 그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없습니다. 대구만을 바라보면 더더욱 답이 없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는 안가밖에 없습니다. 국제와 국내가 없는 문제입니다. 대구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봐야 되고 세계 흐름을 대해서 우리가 대충 그 추이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 경제, 석유 경제, 이 탄소 경제에서 이 석유 경제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하기 위한 방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자본주의와 그리고 신자유주의에서 이 확산시키려는 세력과 이 피해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저개발국의 노력들, 지식인 그룹들의 노력들이 세계 경제에 지금 마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존경하는 현재 교양이시죠. 프란체스카 교양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규제가 없는 간섭과 규제가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다. 교황의 말씀입니다.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와 시장과 투기로 인해서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 세계적 불평등은 모든 사회학의 근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의 모습이고 나아가서 좁혀오면 바로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정말 우리 재벌 대기업들의 행포가 너무나 심합니다. 저작년 말이죠. 2011년 말 기준으로 재벌의 경제적 집중이 전 세계 자본주의가 태어나고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에 있어서 재벌의 경제적 집중이 가장 심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합니다.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생긴 이유로 가장 심하다는 말씀입니다. 삼성그룹이 우리 국민 GDP, 전 국민이 생산한 GDP의 약 19%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20대 재벌 그룹이 오면 약 84%의 GDP를 갖고 있습니다. 20대 재벌 그룹만. 독일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이 독일 기업의 9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용을 약 70%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이 GDP의 40%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지금 선진 독일의 모습입니다. 한국은 20대 재벌 그룹이 GDP의 약 83.2%를 차지합니다. 10대 재벌 그룹이 약 46%를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한국의 고용을 몇 프로 담당했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10%도 담당하지 않습니다. 2012년 말, 바로 얼마 되지 않 2012년 말 삼성전자 한 회사의 순이익이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기업 500개의 순이익의 6배입니다. 중소기업 500개, 그것도 시시한 게 아니고요.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된 중소기업 500개의 순이익의 6배가 삼성전자의 이익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자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의 경제적 성과는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 군사정권 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일제 식민 세력이 남겨간 적산 재산의 인수에서부터 박정희의 중화학 수출 드라이브 정책, 나아가서 이명박 정권의 출종제 폐지, 수출 대기업을 위한 보완율 정책,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정규직 학산 문제 이르기까지 대기업을 위한 정책만을 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에 살고, 중소기업에 살아야 지방의 영세기업에 살고 많은 사람이 고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이렇게 크면 클수록 대기업이 50% 성장하는데 고용은 단지 9%밖에 채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대기업의 경제적 집중,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성과가 사회적인 분배 구조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에 있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업은 성장하면 할수록 기업은 살고 중소기업은 죽고 소기업은 몰락하고 그리고 골목 상권은 무너져가는 그러한 역경의 모습이 가고 나라가 발전하면 할수록 중앙은 비리해지고 지방은 죽는 그런 구조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의 가치, 다시 말하면 노동의 가치, 인권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분배 정의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배 정의가 없는 것은 불평등 구조입니다. 이 불평등 구조는 모든 사회악의 근원이라고 교황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에게 봉사해야지 사람이 돈에 구속되어서는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돈보다 우선하다는 발상의 전환이 한국 경제에서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말하는 이gun 교수님 논법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는 돈 가진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 속에서 우리 자본이 없는 서민과 지방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제 한국도 독일식의 조정시장 경제, 프리마켓 시스템에서 조정시장 경제, 코퍼레이티브 이코노믹 마켓 시스템으로 한국의 시장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전환점을 우리가 서 있다는 거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012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쪽에서도 복직, 우리 쪽에서도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 정부가 과연 복지 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는 새로운 정책도 좌파의 논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복지는 이 시대에 사는 국민들이 당당히 요구해야 될 권리입니다. 여러분, 복지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돈 많은 대기업이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떡고물이 아닙니다. 시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지는 우리의 탁월한 천부적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지가 비용이 아닙니다. 복지는 인간에 대한 투자고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부자 감세는 그들은 대기업을 위한 투자라고 하고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은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금 새누리당과 기득권 세력의 이중적이고 왜곡적인 인식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구를 생각하겠습니다.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국가 산단이 있어야 된다. 또 뭡니까? IT, CT, NT 산업 발전해야 된다. 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 속에서는 대구는 더더욱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한국적 구조고 한국적 대구의 리더십의 구조입니다. 정치적 개방성이 없고 정치적 독점 세력만 존재하는 대구에는 새로운 물결과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자본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대구 사회의 다양성 부족이라는 것을 김태일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시장 경제 구조를 보면 김범일 시장, 조혜영 시장 시절에 대구의 발전축을 서남 쪽으로 해서 창원 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이 대구 발전축에서 큰 실패를 대구가 하고 당시 제가 동부청장 할 때 수없이 반대했습니다. 김범일도 당시 부시장이었는데 저희 의견이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김범일조차도 조행이 이후에 쉽게 대구시에서 비경쟁적으로 시장되다 보니까 지금 테크노폴리스도 달성 합인 쪽으로 연결해서 창원 대학 산단으로 연결하는 대구 발전 축을 그쪽 잡고 있습니다. 자, 테크노폴리스로부터 창녕 대학 산단까지 국가 철도를 놓겠다고 예산을 7천억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의 발전축은 구미 그리고 경주 포항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발전축에 구미에는 전자공단이 빼어난 전자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쪽에는 근천에 여러분 아시죠? 양승자 가속기 단지가 2017년에 완공됩니다. 포항은 내년에 강가속기 설비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IT와 GT와 여러분 누클리어 테크놀로지, 원자력 기술까지, NT까지
그리고 ICT,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이 모든 것을 대구가 직접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김태희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울산, 창원, 경남 쪽으로 해서 하여튼 대구가 중추적 기능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대구의 내재적 동력 자체가 그러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러한 힘은 부산 쪽으로 다 빠져나가 있고 창원 쪽으로 빠져나가 있지 대구의 지금 리더십 자체로서는 남북권 경제 연방이든 연합이든 그의 중추적 기능을 하기에는 대구는 이미 그 기회를 저는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구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논리를 벗어야 됩니다. 시장 만능주의, 재벌 중심주의, 토건 개발주의, 중앙집권주의, 경제의 찌른 현재의 인식 구조로 갖고는 대구 경제는 절대로 발전 못한다는 걸 저는 자신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중소기업 중심, 내수경제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시키고 남북권 같은 대구와 포항과 경주와 이렇게 분비를 엮는 이런 방향으로 경제축을 변화시키고 포항, 북항으로부터 대구, 동구, 동정역까지는 고속도로로 1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구가 항구도시입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 항구에서 1시간 내에 대구 들어올 수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대구 경제의 축은 발전하기 어렵다. 바로 그러한 발전축 이동과 함께 내륙형 지식 생태 벨트를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가 재벌 대기업을 유치하면 대구 사업이 편난다. 정권 바꾸면 사업이 편난다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정권 바꾼다고 우리 집안에 황금 송아지 한 마리씩 걸어 들어오지 않았듯이 재벌 대기업 한두 군데 오지도 않을 분들은 온다고 대구가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대구의 경제 시스템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공정 경쟁이 돼야 되고 분배 정의가 선언도시가 되고 시민 참여형 경제가 돼야 됩니다. 시민 참여형 경제는 재발제 이후에 윤종화 이사장께서 농협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말씀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쫓기듯이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이 빨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구가 갖고 있는 이렇게 꼴통 보수 도시로서는 절대로 대구에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이테크놀로지, 신기술이죠. 신기술의 지수가 높다는 것은 거시에게 게이 지수, 게이하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호모들, 게이 지수가 높을수록 하이테크놀로지의 수용 지수가 높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서구에서 그만큼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지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외부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와서 신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대구 내년 예산을 잡아놓은 거 보면요. 예를 들어서 되게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기술 고도화사, 진행형 자동차 부품 연구소 및 시험장 사업, 로봇 산업 클러스터, 첨단 의료기기 지원센터, 한국내연구원 건립, 대구 연구개발특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밀라노 프로젝트에 7천억을 투자했습니다. 7천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는 그 땅을 포스코 건설에 팔아서 아파트 짓고 롯데 쇼핑몰에 팔아서 대형 쇼핑몰 들어와있고 몇몇 연구원은 몇 개 들어와있습니다. 제가 동부 출신이 압니다만 7천여간 국가의 자본을 줘도 대구의 리더십은 그 자리에 건물 짓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이 건물 짓고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대구시 국장 출신 몇 명들 직장 구하는 것. 또 그러한 직장에 새로운 직원 뽑을 때 그 대구시 관계 공무원들의 자녀들에게 가점을 줘서 음소제도를 부활하는 이런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속가능한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발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소셜 저스티스, 사회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회 정의는 불평등 구조를 완화해야 됩니다.
이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복권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벌 중심의 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으로 완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 작업을 위해서 재벌의 사회적 성과가 중소기업과 지방을 위한 사회적 수사로 전환된 사회적 협동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내야지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사는 대국을 원합니다. 이 지금의 인구 출생률을 본다면 300년 이후에 한반도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300년 이후에 이 땅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높은 출생률을 만들고 사람이 살만한 땅을 만들어서 젊은 남녀들이 자식을 2명, 3명 경쟁적으로 놓을 수 있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사회 정의의 도시 대구를 만들자라고 말씀 맺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